네, 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략 시간입니다. 요번 주도 비대면 동영상 강의라 가지고 강의 촬영을 하는데 강의 촬영 업로드가 좀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네,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올리려고 보니까 요번 주는 책을 가지고 좀 했으면 싶거든요. 우리 기본 교재, 기본 교재. 이 기본 교재를 좀 열어놓고 하려고 했는데 안 써져가지고 PDF 파일을 지금 떠서 파워포인트에다 붙여가지고 띄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 화질이 조금 안 좋을까봐 걱정이 좀 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교재 다 갖고 계시니까 교재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9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거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조금만 하시죠. 그죠? 49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뭐 이런 말 있죠.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간이가세,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가세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간이가세로 할 건지 일반가세로 할 건지 그런 걸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신다더라. 그런 얘기들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거에 이어가지고 이제 개인으로 할 건지 법인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처음에 할 때는 이제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게 괜찮죠. 그죠? 개인 사업자로 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커가지고 그때 이제 법인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신규 법인을 하나 더 설립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 규모가 커졌을 때 그때는 도대체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시중에 보면 별의별 책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 그런 책들을 디스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떤 얘기냐면 시중에 보면 돌아다니는 책들 중에 뭐 5억, 매출이 5억 이상이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면 워낙 다양한 업종, 가정을 해볼게요. 다양한 업종들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다 한데 모였는데 공교롭게도 매출이 다 5억이야. 매출이 다 5억이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이제는 유리하느냐? 아니, 그게 아니거든.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의 약자라 했잖아. 그지? 벌어들인 매출이 아니라 쓸 걸 다 쓰고 나서 주머니에 남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요. 개인 소득세 중에 개인이란 말을 생략해서 소득세 이렇게 표현한 거 있잖아.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인 게 법인 소득세의 약자라고. 그래서 법인이 벌어들인 매출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쓸 거, 경비 쓸 거 다 쓰고 인건비 쓸 거 다 쓰고 주머니에 남아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그러면 다양한 업종분들이 모여가지고 매출이 공교롭게도 희한하게 5억인데 소득, 주머니에 남은 소득은 또 공교롭게도 희한하게 다 같을까요? 다 다르죠. 다 다르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거는 개개인별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획일적인 임계치 5억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5억이 넘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고 아니면 개인으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간이가세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제 국세청의 입장은 간이가세자라는 제도 자체가 이제 납세자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형태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일을 해보면 간이가세자분들이 불편을 토로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세정에서 발급 문제라든지 그리고 최초에 창업을 했을 때 인테리어라든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때 매입세 환급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뭐가 유리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개인으로 유지하다가 이제 법인으로 이제 바꾸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광급공사 같은 걸 떼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랑 거래하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인 사업자로 최초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책자에 보면 뭐 창업 절차와 설립 비용 이런 거 있죠. 그죠? 법인 기업은 뭐 설립 등기를 해야 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자금 조달과 이익의 분배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뭐 간략히만 언급을 드리면 개인 사업자들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안 해놓으면 장사를 못 하니까 사업자 등록 절차가 되게 간초래요. 물론 이제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작업 때문에 시간도 좀 걸리고 까다로울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간단해요. 법인에 비해서. 그럼 법인 사업자는 법무사를 껴야 돼요. 법무사를 껴가지고 법인의 정관 작성이라든지 어떤 업을 영위할 건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수료도 뭐 별도로 또 책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등기 절차라는 걸 밟아야 돼요. 설립 등기 절차라는 걸.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립 비용은. 그죠? 그게 법무사 찾아가지고 설립 등기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비쌉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는데 그런 절차가 조금 더 개인에 비해서 까다롭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다음은 뭐 사업의 책임과 뭐 신임도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건 책임이 어떻게 상대적으로 책임이 많다 적다 이렇게 어떻게 따지겠어요?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도 책임을 다 지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이론상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외 신인도 면에서도 개인 기업보다는 법인 기업이 훨씬 더 신인도가 높다 그러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거래 상대방들이 왜 법인이랑 거래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하나 아니면 회계 자료가 조금 더 투명해요. 상대적으로 개인에 비해서. 그럼 뭐가 도대체 투명한 건데 그게 이제 다음에 할 얘기를 가지고 연관지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치킨집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치킨집 장사를 하는 사람 가정하는 거예요. 치킨집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오늘 치킨을 팔아가지고 돈 들어온 게 있어요. 매출 얘기야. 매출. 내 주머니에 남은 거 말고 매출. 물건 판 대금 매출. 그리고 닭 어디 튀기려고 이제 사온 거 매입 비용이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뭐 재료비도 들고 아무튼 경비 쓸 거 다 쓰고 주머니에 남은 소득. 이 소득이 이제 세금을 과세하게 되는 이제 과세 객체가 되는 거죠. 물건이 되는 건데 아무튼 이 소득이 10만 원이 남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만 원. 10만 원이 남았는데 오늘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가지고 술을 한 잔 틀어놨습니다. 오늘 10만 원 버는 거 가지고 술 틀어놓는다고 아무 문제 없어요. 개인 기업인 경우는 물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업자금 대출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 사업자금 대출을 이제 생활자금으로 쓰셔서 초과 인출금이라는 게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긴 한데 그런 게 없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그런 게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개인 기업,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오늘 벌어들인 주머니에 남은 소득, 이 소득을 가지고 자기 임의로 마음대로 지출을 했다, 사용을 했다 그 얘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법인 기업을 한번 가정을 해보죠. 내가 치킨집을 법인 형태로 운영을 하고 나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월급을 받는 대표이사. 이 대표이사가 오늘 치킨 장사해가지고 벌어들인 소득 10만 원이 있는데 이걸 갖고 가서 친구랑 술 털어 넣어버렸다. 그러면 법인이라는 하나의 인격체가 개인이라는 대표이사라는 하나의 인격체한테 그 10만 원을 빌려준 걸로 처리가 돼요. 빌려준 걸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가지급금이라고 표현해요. 가지급금. 회계에서 말하는 가지급금과 세법에서 말하는 가지급금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회계에서 말하는 가지급금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에 사장이 출근을 할 거야. 사장이 출근을 해가지고 경리 담당자한테 이래요. 야, 금고 가지고 20만 원만 갖고 와라. 20만 원. 사장님 어디 쓰시려고요? 내가 니한테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갖고 오라면 갖고 오지. 그러면 이제 갖다 준다고. 갖다 주고는 뭐 일단 돈이 나갔잖아. 돈이 나갔는데 어떤 명목으로 나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이에요. 가지급금. 그런데 이 사장이 점심 때 뭘 잘못 먹었는지 희낙낙거리면서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때 이제 경리 담당자가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근데 사실 오전에 그 20만 원 어디 갖다 쓰신 거예요? 그 거래처 경조사기 줬다. 경조사기. 그러면 가지급금이라고 기재했던 그 분계를 싹 지우고 거래처 접대비, 올해부터는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회계에서 가지급금, 반대로 반대 계정은 가수금인 경우에는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기말 시점에 결산을 할 때 회계장부 마감을 할 때 원래 실질이 뭔지에 따라 가지고 분계를 다시 끊어놔야 돼. 수정을 해놔야 된다고. 수정을.
근데 세법에서는 조금 의미가 달라. 이 가지급금은 사업자가 대표이사가 사업을 하는데 임의로 돈을 갖고 가요. 그러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이사한테 돈을 빌려준 걸로 처리되는 이 가지급금은 해마다 계속 있다고. 계속 있다고. 거기다가 재무상태표 개정이기 때문에 누적치로 다음 연도로 계속 이원해서 넘어간다고. 그럼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가지급금은 그냥 사업을 하는데 가지급금이 없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상으로는 임시 개정이니까 나중에 대체를 시키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다고. 아무튼 이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라는 인격체한테 돈을 빌려준 걸로 처리한댔죠. 그러면 시중에 있는 그런 거는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시중에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인터넷에 보면 가지급금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가지급금을 세부담 없이 정리할 수 있는 방법,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보험업체에서 보험 상품을 연계해가지고 정리해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급금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법인이 대표이사한테 돈 빌려준 거라면서요. 값 안 넣어야 정리가 되죠. 그죠? 값 안 넣으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값 넣기 싫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값 넣기 싫으니까. 값 넣기 싫으니까 자기 주식을 임의로 취득해가지고 장난을 치고 아니면 등기사에다가 가족들을 올려가지고 차등 배당을 했었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를 뭐 주주에다가 앉혀놔놓고 저기 6억 원치 저기 증여를 해놔놓고 감자를 하면서 뭐 이래가지고 돌리고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뭐 지금 할 건 아니고 너무 어려운 얘기고 그런 얘기는 아무튼 가지급금은 그렇게 해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값 안 넣어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 안 갚아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대표이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으면 이자를 줄 거예요. 근데 법인에서 돈을 빌려오면서 이자를 안 줬다고. 그래서 법인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은 걸로 처리를 해요. 이자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자를 받은 걸로 처리하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소득이 증가하죠. 소득이 증가해서 세부담이 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법인 입장에서는 이자가 없다고 회사 내부의 돈이 그 돈을 대표이사가 다시 갖고 간 걸로 봐요. 그래서 대표이사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이런 걸 인정이자라고 얘기하고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인정상여라고 청구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즉 다시 돌아오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돈을 자유롭게 융통할 수 있느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 세금만 가지고 탁 따졌을 때는 어떤 적정한 선이 있을 거예요. 이 업체가 어느 정도 선 이상이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적정한 선이 존재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일을 해보면 세금이 많더라도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고 개인 사업체로 계속 유지하시는 그런 분들이 제법 많아요. 간략히 예를 들면 이제 임대업자 이런 분들, 꼬마 빌딩 이런 거 세줘 가지고 이제 세 받아먹으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굉장해요. 세금 부담이 굉장한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 것 같거든, 세부담 면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 한 푼 더 내는 거 상관없다 그 얘기예요. 돈 한 푼 더 내더라도 돈 자유롭게 쓰고 싶다. 자유롭게 쓰고 싶다. 그래서 개인 기업으로 계속 유지를 하죠.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제도라는 게 도입되긴 했어요. 아무튼 간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그런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럼 세율은 어떻게 되는데? 개인기업은 현재 6, 15, 24, 35, 38, 40, 42, 45%가 한 8개 되나요? 8개라고 돼 있을 거예요.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법인기업은 지금 9, 19, 21, 20, 24 이래요. 10, 20, 22, 25였는데 1%씩 낮춰가지고 그래서 1%씩 낮춰가 지금 4개,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표가 뭐 얼마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런 데이터를 뽑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고소득자들은 돈 이거 별로 크게, 세금 이거 크게 관여 안 한다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럼 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그 얘기도 합시다. 개인 기업체로, 개인 사업체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세부담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법인 기업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럼 법인세 내겠죠. 법인세. 그리고 봐봐. 대표이사. 내가 예전에 구멍가게 장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법인까지 왔어.
그러면 예전에 그 생각을 많이 한다고. 어떤 생각? 돈 마음대로 갖다 쓴 생각. 그래 법인으로 운영을 하니까 단기 순이익이 생기고 이익 잉여금이 자꾸 쌓여 있는 거야. 무슨 말인데 눈앞에 돈이 자꾸 있는 거야. 이 내 돈이거든. 갖고 가고 싶다고. 갖고 가고 싶은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야. 절차를. 아니면 가지급금 처리되니까. 그럼 어떤 절차를 밟는데 급여를 올리는 거죠. 급여를. 그럼 봐봐. 급여를 올리면 근로소득세를 또 부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뭐야? 법인으로 운영을 하니까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내고 내가 갖고 갈 때 또 근로소득세 내요. 그러면 예전에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때랑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거죠. 그러면 급여를 높여가지고 받아가면 안 좋아하거든요. 4대 보험 때문에.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이 있는데 4대 보험은 무서우면 퇴직금으로 받아가면 되는데 퇴직하기는 또 싫거든. 이번 퇴직금 중간정산도 실질적으로 거의 막힌 거나 마찬가지니까. 중간정산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없어진 건 아닌데 그 사유가 뭐라고 그래야 되지? 뭐 이제 중병이 걸려가지고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최근 1년 내에 1주택자였다, 무주택자였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집을 취득해가지고 중간정산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특정 사유에 해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유에 해당되기가 참 그런 해당되는 사람이 드물 거라고. 그래서 현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제 막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막히지는 않았어요. 중간정산을 받아갈 수 있지만 그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된다더라. 그러니까 뭐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뭐 주변에 보니까 뭐 상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자기 주식 취득하면 괜찮다던데 자기 주식 취득해놨다가 자기 주식 어떤 명목으로 취득했는지 세무서에서 소명하라 그러니까 소명을 못해가지고 또 가지금 처리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법인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가지금 문제 참 골머리 아프거든요. 이제 기말재고 계속 부풀어가는 것처럼 가지금도 계속 늘어난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가지금이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가지금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맡기고 있는 회계사무실에 그 전문가분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5년에서 10년 정도 걸쳐가지고 차근 조금씩 정리해가는 그런 컨설팅을 조금 받으셔야 될 거예요. 아무튼 돌아올게요. 네. 그래서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지금 문제거든요. 가지금 문제. 됐습니다. 제가 또 뭘 해놨느냐? 매출액 신고 누락. 여기 또 7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잘라가지고 여기 이제 강의할 내용들만 붙여놨어요. 79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데 한번 봐보십시오. 79페이지. 매출액 신고 누락 되로 받으려다가 말로 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조교 선생님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끊겠습니다. 자, 79페이지 돼 있죠. 매출액 신고 누락 되로 받으려다가 말로 준다 돼 있는데 요거는 요 얘기 제가 조금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024년이거든요. 2024년. 시대 상황이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밝아졌고 시대 상황이 급변한다. 우리 핸드폰 하나 출시되고 나면 경쟁업체에서 그보다 더 좋은 걸 또 출시하고 요즘에는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2달도 채 안 난다고. 2달도. 그리고 사람들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의 그 유행도 변화가 급변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탕후루 지금 다 망한다죠. 그죠? 저도 주변에 아는 지인이 와이프가 직장 그만두고 퇴직금 받은 걸로 탕후루 가게를 차렸다는데 차리자마자 뉴스 기사 그렇게 나더라고요. 이게 참 진짜 급변합니다. 급변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업주들은 생각 자체가 옛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가공세금이라서 가공세금 가래형 수중 이래 얘기하는 거 있죠. 그죠? 거짓으로 그죠? 부산에는 뭐 과거에 보면 이제 깡통 시장이라든지 서울에는 명동이나 이제 동대문 시장 이런 데서 세금계산서를 가로로 끊어온다고. 근데 제가 실무 강의 지난주에 이제 부산에서 또 실무 강의를 했는데 실무 강의할 때 이제 경력이 많으신 회계사무실 직원분들이 오세요. 회계사무실 직원분들한테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해요.
요거 관련돼서 어떤 잔소리를 하냐면 부가세 신고 때 돼서 사업체 사장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부가세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장님들이 세법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니까 부가세가 왜 이리 많노 좀 줄여주라 이런다고. 근데 부가세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업 들으셨지만 소비자 돈을 대신 받아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줄일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닌 거야. 대신 받았다가 내는 거라고. 물론 경감공제세액이라고 부가세 계산 구조에 보면 저 밑에 조금 경감할 세액이 있는데 만약 그건 또 얼마 때도 안 해. 그게 없다라고 보면 그냥 남의 돈을 대신 받았다가 내는 거라고. 그래서 부가세 신고 납부 때 납부세액이 크신 분들은 개인 사업자분들 중에 통장을 따로 해가지고 부가세만 매출이 있을 때마다 따로만 나온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물론 제가 예전에 뵀던 분인데 임대업자분이었는데 한 번에 부가세 뭐 몇천만 원 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받을 때마다 모아놓는 거예요. 다른 통장에다가. 그런 것도 참 방법이 되겠죠. 아무튼 간에 그렇게 부가세는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아닌데 회계사무실의 담당자가 거래처 사장이랑 통화할 때 사장님 세법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성격이 세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사장님 매입 자료가 부족해서 그래요. 매입 자료를 요거밖에 안 끊어와서 그래요. 그러면 사장들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매입 자료 끊어와도 되나? 그러면 회계사무실 담당자가 아이고 그럼요 끊어가지고 보내주세요. 지금이라도 제가 반영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을 어디서 끊어오는 거예요. 자료상한테서 끊어오고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런 데 가면 거짓 그 계산서 뭐 엄청나게 돈다고 자기들끼리 막 주고받고 막 난리라고. 아직도 그래요. 이 되게 지저분하죠. 그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제가 만약에 오늘 날씨가 쌀랑해가지고 점심때 순두부 가게 가지고 순두부 먹고 신용카드 결제하면 국세청 정산에 바로 들어가는데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아직도 거짓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경비처를 하고 다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런 걸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표현하고 가공세금계산서는 가산세율도 늘었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공부하신 분들이 2%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위장세금계산서는 아직도 2%인데 가공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놈, 받은 놈 다 3%씩 가산세를 매겨요. 그러면 지금 당장 계산하실 분 계실 거예요. 1억짜리를 가공을 했다. 1억짜리를 가공을 하면 3%니까 300만 원. 가산세가 300만 원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랑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예요. 매출액을 신고를 안 한 거야. 혹은 매출액을 가공으로 신고한 거지. 이것도 똑같아요. 이번에는 책에 있는 것처럼 신고를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는 세금계산서 발급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라는 걸 또 2% 매겨요. 1억짜리라고 보세요. 2%면 200만 원이죠. 그죠? 그거 말고 1억이라는 매출이 있었는데 감췄죠. 부가세 신고 다시 해야 되겠죠? 그죠? 부가세 얼마입니까? 1억에 1,000만 원이죠. 그죠? 거기다가 신고 때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가산세가 매겨져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매겨지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산세는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멍청한 놈과 도둑놈, 가산세를 내는 놈. 도둑놈은 부정 이렇게 표현하고요. 멍청한 놈은 일반 이렇게 표현해요. 도둑놈은 40% 가산세를 매기고요. 멍청한 놈은 10% 혹은 20% 가산세를 매겨요. 됐죠? 아무튼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부정이라고 한번 따져보세요. 400만, 저기 40%니까 4천만 원이죠. 아니, 뭔 얘기했지? 부가세는 1,000만 원이었죠. 그럼 400만 원이죠. 400만 원. 그죠? 그럼 당장 계산해보세요. 부가세 1,000만 원 일단 본세 내야죠. 세금계산서 불성시 가산세 200만 원 내야죠. 그리고 신고 불성시 가산세 400만 원 내야죠.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걸 또 매깁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연이자처럼 생각하면 돼요. 연이자가 9% 돼요. 9%. 그럼 이게 한 3년 혹은 5년 뒤에 터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3년 혹은 5년 뒤에 터지면 5, 9, 45, 45%예요. 45%. 1,000만 원에 45%하면 450만 원이죠. 그럼 봐봐. 아까 본세 1,000만 원 말고 신고불성시 가산세 부정인 경우에 400만 원. 그리고 저기 세금계산서 불성시 가산세 200만 원.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 450만 원. 1,050만 원.
원래 내야 되는 세금 1,000만 원보다 더 많아지죠. 그죠? 반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법이. 정말 무서운 거죠.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소름이 돋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매출을 누락했죠. 요건 지금 부가가치세만 얘기했다고. 매출을 누락했으니까 법인 입장 혹은 개인 입장에서는 소득세, 법인 소득세, 법인세, 개인 소득세, 소득세가 과소신고됐을 거라고. 얼마만큼? 1억만큼. 개인으로 해볼까요? 개인 1억이 소득에 가서 턱 엎어진다, 붙는다고. 만약에 내가 세율 구간이 45% 구간이 최고 세율 구간이니까 45% 구간을 합시다. 극단적으로 하기. 45% 구간일 때. 그럼 봐봐, 세금이 얼마예요? 4,500이죠. 그죠? 그게 끝이에요? 지방세 붙죠. 10%. 그죠? 그럼 4.5%또 붙죠. 그럼 돈이 얼마예요? 또 한 450 되죠. 그죠? 그럼 4,500에 450원. 그만 계산할 편에 한 5천만 원 되죠. 그죠? 그게 끝입니까? 또 뭐가 있는데 신고 불성실 가사세 또 내야 돼요. 40%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아까 4,500에 40%면 446에 450, 1,800만 원. 1,800만 원. 그리고 납부지원 가사세. 납부지원 아까 5년 뒤에 터진다고 45% 했죠. 그죠? 이제 계산도 안 됩니다. 그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매출을 누락했다가. 무슨 세법이 이럽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가 이럽니까가 아니라 매출 누락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반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세금으로.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영세한 업체들 세무조사 한번 맞으면 거의 망하는 수준이라고. 근데 사업주분들이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매출액 신고 누락 뭐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터지면 참 무섭다 그 얘기. 전산이 참 잘 돼 있어가지고 보시면 매출 누락자에 대한 조치가 세무조사도 실시한다더라, 탄류세액 과세한다더라, 뭐 조세범으로 처벌한다더라. 이렇게까지 일이 파생되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세무서의 담당자들이 세무서에서 볼 때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소명을 하세요. 뭐가 잘못된 건지 맞는지 소명을 하세요. 기한 내에 소명을 안 하면 세무조사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우편물을 보내온다고. 그럼 그렇게 소명을 하면 대부분 다들 수정신고를 합니다. 잘못된 걸 바로 잡아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옛날 장사하던 사람들은 뭐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나와보래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즘엔 전산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확실하니까 나오는 거고 확실하니까 소명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거 없이 그런 우편물을 보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빠진 게 있는지 회계사무실에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소명할 거 소명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담당 공무원이 기재가 돼 있어요.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 그래가지고 수정신고를 언제까지 할 건지 조금 미뤄줄 수 있는지 당장 수정신고했을 때 세금이 많으면 납부가 좀 힘든 경우도 있거든. 그걸 좀 분할해가지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도 협의를 하면 그 안에 계시는 분들도 밖에 딱한 사정을 들으면 조금 이렇게 재량권을 발휘를 해준다고. 재량권을. 제가 아는 거래처 사장님도 얼마 전에 이제 수정식으로 해가지고 세금이 부가세가 한 500만 원, 종소세가 한 1,300만 원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신고를 하고 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거래처 수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거래처 수금이 잘 안 되는데 거래처가 뭐 없어진 것도 아니고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장님은 이제 소송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가고 있는데 또 갑자기 집안에 상이 나고 이래가지고 제하고만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지금 참 어렵다고 진짜 딱하다고 그래서 조금 양해를 좀 구해주시면 조금만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해주시더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수정신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걸 바로잡는 차원이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 규정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2년 내에 수정신고를 해야지 가산세 감면 규정을 조금이라도 적용을 받는데 아까는 제가 극단적으로 가정을 했어요. 한 5년 뒤에 터지는 걸로. 그러면 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5년이 지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런 말은 왜 나온 겁니까?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법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가지고 국세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립해 놓은 법이 국세기본법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을 정립해 놓은 법이다 보니까 약간 모호해요. 읽었을 때 명쾌한 느낌이 안 들고. 그래서 그거 해석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법에 그런 규정들을 좀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척기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제척기간은 세금을 얼마 내세요라고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뭐 5년이 지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얼마 내세요라고 부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일반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이지만 무신고인 경우에는 또 7년이고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에는 10년이고요. 상속증여세인 경우에는 또 15년이에요. 그래서 꼭 5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 액션을 취한 날로부터 제척기간이 다시 기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다는 얘기는 세무서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받을 돈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포기할 생각이 있으세요? 세무서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진 납부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 얘기하시죠. 넘어갑니다. 성실시효의 중요성에 보니까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 세무서 책자인데 그죠? 표현이 참 좋습니다. 그죠? 제가 사업주분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앞으로 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사업주들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만약에 어제가 세금 신고 기한인데 세금 신고를 어제까지 했는데 오늘 하루 지나서 오늘 가만 생각해보니까 세금 신고가 잘못 들어간 거지. 잘못했어. 그럼 오늘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냐? 안 오거든요. 물론 불부합이라 가지고 세무서에서 크로스체크 요즘 전산이 잘 돼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포착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서는 바로 연락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럼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뭐야? 세금 신고 제대로 안 해도 별일 없네? 주변에서 그래서 별일 없다고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는 영세한 사업자인데 뭐 내까지 건드리겠어? 그 사람들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과거에 전산이 잘 안 돼 있을 때 수기로 작성하고 이러던 시절. 요즘은 전산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 IT 강국인데, 그죠? 그래서 언제 터지든 터집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빨리 터지면 천만다행입니다. 5년, 10년 묵혔다가 터지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 정도 얘기하시죠. 다음은 94페이지. 94페이지. 이건 잠깐 끊었다 할까요? 끊었다 하시죠.